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부장님의 다급한 메시지. 남은 배터리는 1%. 배터리, 너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충전이 가능한 자리 싸움은 치열하기만 하고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로 점점 무거워지는 가방은 오늘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데 충전해도 부족하기만 한 배터리 용량. 과연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 선생님에게 배터리란? 저에게 배터리란 사랑이죠. 사랑의 배터리.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스마트폰 배터리 네. 왜 이렇게 빨리 닳을까요? 네, 예전에는 우리 별별 폰들이 다 있었죠. 바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대한민국을 어떤 풍미했던 네. 뭔데 이게? 기능은 요즘 쓰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 배터리만큼은 한 번 충전하면 2박 3일은 걱정이 없었죠. 당시 쓰던 배터리 용량은 약 800에서 1000mAh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충전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은 어떠냐면 최신 스마트폰은 보통 2000mAh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2배 정도 넘게 커졌지만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한나절을 넘기가 힘들어졌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고성능 CPU 그리고 고해상도 대형 화면이 잡아먹는 전력량이 매우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스마트폰 그 기술 속도에 네, 배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 배터리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거북이 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늦습니다. 배터리 오래 쓰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 배터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배터리를 아직도 이 0%에서 100%까지 채우고 다시 0%까지 쓰시고 아주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그 배터리는 완방을 해야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리튬이온 전지는 0%가 될 때마다 완전 방전이 될 때마다 수명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충전기를 꼽으세요. 자주 충전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의 심장과도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 과연 그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100% 충전 상태의 배터리 음극에는 이온 상태의 리튬이 들어있지.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음극의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돼. 한편 충전기를 꽂은 배터리 속에서는 양극에 있던 전자가 충전기에 의해서 전선을 통해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고 리튬이온도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모든 전자가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고 나면 다시 빵빵하게 충전 완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100% 충전과 0% 방전을 반복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있니? 100% 충전하고 배터리를 사용하면 400번 정도 쓸 수 있지만 50%만 충전하고 사용하면 3배 이상 사용할 수 있지. 만약 10%만 충전하고 사용하면 무려 10배 이상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배터리를 10%만 충전하고 다니겠어? 계속 충전기를 달고 다닐 게 아니라면 말이야. 결국 하루에 한 번 방전과 충전을 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 산 지 8개월 정도만 지나면 배터리의 용량은 원래 용량의 약 8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지. 그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제조된 직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노화하다가 2, 3년 후면 그 수명을 다하게 돼. 배터리, 너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아무리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도 충전기는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들 뭐 보조 배터리나 뭐 충전기 등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선 충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무선 충전이 단순히 선이 없는 형태라서 이렇게 뭐 충전기, 요 충전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딱 올려놓는 그러한 방식이지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 뭐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막 저기서도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무선 충전 기술이 대중화가 된다면 더 이상 빨리 닳는 이 배터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카페를 가도 뭐 도서관에 가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무선 충전 기술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 미래에는 어떤 배터리가 등장할까요?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탄소 원자 하나 두께의 이 얇은 막, 즉 나노 소재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지요. 이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도 매우 우수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 그래핀으로 만든 리튬 전지가 실제 실험 결과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만약 이 리튬이온 전지를 구부리고 접을 수 있게 만들어서 안경테나 손목시계 밴드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성능을 좀 월등히 높이지 않아도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이런 배터리 기술만 해결되면 지금 연구하는 어떤 스마트, 이 IT 분야에서 아마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좀 더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초의 배터리가 등장한 지 200년 만에 천하를 통일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것이 오늘 우리를 10년 전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하듯이 다시 새로운 미래를 선사해 줄 것이다. It's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모두가 숨죽인 순간 양팀 동점인 가운데 4번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오늘 경기의 승부처이자 가을 야구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순간이죠. 투수 던졌습니다. 네, 홈런입니다. 역시 해결사답습니다. 승부를 마무리 짓는 홈런입니다. 홈런 한 방에는 야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 단 한 방으로 적게는 1점, 많게는 4점까지 만들 수 있는 역전의 카드 홈런. 마운드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 18.44m.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0km. 타자는 이렇게 빠른 공을 어떻게 홈런으로 쳐낼까? 도대체 어떤 선수가 홈런을 치는 걸까? 안녕하세요. 그 야구 중계하실 때 그 가장 짜릿한 순간 언제인가요? 야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경기 막판에 역전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끝내기 홈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2015년 시즌 최고의 홈런 타자는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이승엽 선수도 있었지만은 KBO 리그 역사상 이러한 홈런 타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50개가 넘는 홈런을 계속 쳐주고 있고요. 그럼 그 말씀하신 그 홈런 타자에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홈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뜻은 상대팀 투수의 힘을 이겨내는 타자의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배트 스피드거든요. 타자가 스윙을 했었을 때 그 스윙 자체가 얼만큼 빨리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트를 돌릴 때 팔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도고 마치 우리가 그 제과점에서 먹는 꽈배기처럼 몸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스윙을 하고 나서
배트가 공을 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팔로스루라고 하죠. 끝까지 이거를 타구를 완전히 스윙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동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운가요? 배트 안쪽에 맞으면 타구가 멀리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뜬공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배트 끝부분에 맞았네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배트 끝부분에 맞아도 땅볼 타구가 날 확률이 많고요. 당연히 멀리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트 중심 스윗 스팟에 정확히 맞았었을 때 타구가 멀리 뻗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공을 맞춘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은 아주 타자에게 좋은 그 배트 부분에 맞춘다는 게 그게 바로 홈런이고 그게 바로 타자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 그건 바로 홈런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지. 마운드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겨우 0.44초. 눈 한 번 깜빡이기도 힘든 시간에 이렇게 빠른 공을 제대로 보고 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0.2초. 타자가 공의 정보를 파악할 시간은 단 0.24초뿐이야. 그래서 타자들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 익힌 감으로 공이 올 지점을 예측해서 스윙하는 거지. 최고의 홈런 타자는 몸 상태가 좋으면 공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 이걸 바로 우리는 홈런 타자의 선구안이라고 불러. 움직이는 공을 집중력 있게 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선구안의 비밀인 거야. 타자들은 홈런을 칠 때 손에 아무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가볍게 맞았다고 말을 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홈런의 두 번째 비결, 스위트 스폿에 공을 맞추는 정확한 타격 능력 때문이야. 스위트 스폿이란 물체가 만나서 진동할 때 진동이 상쇄되는 지점인데 스포츠에서 휘두르는 도구에는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어. 바로 이 스위트 스폿을 이용해 공을 쳤을 때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지. 배트로 공을 치는 순간 배트는 휘면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진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에너지 손실을 가져와 타구가 멀리 뻗는데 방해가 돼. 충돌로 인한 진동을 배트가 견디지 못했을 때는 심지어 배트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의 빠른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공을 보는 훈련 그리고 스위트 스폿을 안다면 동네 야구 홈런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홈런이 타자 본인도 잘 쳐야 되지만 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구장이 얼마나 넓은지, 또 그 구장의 방향, 그리고 그날 날씨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바람입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맞바람이 1.6km 정도 불었었을 때, 자, 이게 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 0.9m 정도 비거리가 감소가 되고요. 홈런이 나올 확률이 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타석에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자, 잡아당긴 타구 좌측에 크게 그러나 담장 야구장에서 팬들이 가장 흥분할 때가 홈런이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삼진도 나오고 도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플레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야구장에 가장 시끄러울 때가, 가장 큰 함성이 나올 때가 바로 홈런이 나올 때입니다. 운이 따라주는 홈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운도 한계가 있고요. 때론 운, 하지만 대부분은 실력과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홈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9회 말 큰 점수차로 거의 끝나가던 경기가 역전 만루 홈런 한 방으로 뒤집힐 때 관중들은 환호한다. 홈런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순간이 더 짜릿하고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한 컷의 과학이 최초로 제안하는 민간 우주 여행, 화성 여행 패키지.
그 첫 번째 코스, 화성에서 보내는 환상적인 허니문. 연인과 손을 맞잡고 즐기는 무중력 비행.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 우주복 무료 제공. 그 두 번째 코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지대 올림푸스 몬즈 트레킹. 지구 에베레스트의 3배 높이. 강한 중력의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대 지형이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절경을 감상할 절호의 찬스. 그 세 번째 코스, 거기 누구 없나요? 화성 생명체 탐사. 물이 흘렀던 실개천을 따라 추적해 나가는 화성 생명체의 흔적. 아마조니스 평원, 깊은 땅속 동토층에서 직접 생체 분자 채취하기. 다시는 없을 최고의 구성, 마감 임박. 지구에서 사는 것보다 화성에서 사는 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해 지는 거를 여러 번 보잖아요. 화성에 있으면 해 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해 지는 걸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에 그럼 어떻게 가요?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겠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갈 때에는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대략 26개월에 한 번 정도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면 지구에서 탐사선을 쏘아서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데요.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축구 선수 2명이서 공을 드리블 해서 패스하는 것과 같아서요. 나의 속도, 지구인 나의 속도, 그다음에 화성인 공을 받아주는 화성의 속도, 그리고 공의 속도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화성에 사람이 산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화성 지표면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 살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집에 헤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집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춰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기압을 안정시켜주고 또 우리가 사용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재활용시켜줄 수 있는 물 재활용 시스템, 또 우리가 영화에서 봤다시피 인분을 거르거나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갖춰진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그럼 거기서 짓는 거예요? 화성에 집을 짓는 건요,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가서 그대로 내려놓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현지에서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한 개의 방을 가지고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3D 프린터를 많이 하잖아요. 3D 프린터로 건축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성에 있는 현지의 흙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추가 방들을 지을 수 있겠죠. 요즘은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건축가도 필요하겠네요. 건축가가 있으면 좋겠죠.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자리가.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화성 서바이벌 우주 기술. 지금부터 살펴볼까? 먼저 거친 모래바람과 매서운 추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돔 형태의 2층짜리 화성집 헤라. 이 화성집에 조명을 켜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오직 태양 에너지뿐이야. 두 번째는 물 재활용 시스템. 강이나 호수, 바다가 없는 화성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할 수 없어.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소변 한 방울까지도 물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해 다시 사용하지. 한 우주 비행사는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어제의 커피가 오늘의 커피가 된다. 세 번째는 산소. 수분을 머금은 흙을 가열해 물을 얻은 후 그 물을 다시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얻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식량. LED 조명을 이용하면 상추 같은 식물을 재배하고 감자 같은 종자를 흙에 심어 인분을 거름으로 농사를 지으면
상상 이상의 맛을 자랑하는 화성산 유기농 그린 샐러드와 포테이토 칩을 먹을 수 있어. 어때? 화성에서 살아남기.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지 않니? 만약에 화성에서 오래 거주할 계획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그렇게 불편한 상태의 우주복을 입을 수는 없겠죠. 요즘은 조금 더 몸에 더 잘 맞고 조금 더 활동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우주복을 많이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G2라는 이름의 우주복이 개발이 되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고 조금 더 몸에 맞는 그런 형태의 우주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복을 안 입고 밖에 나갔다가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우주복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일단 추워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화성은 여름에 한낮, 여름, 적도 부근에서 2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살이 막 찢기고 막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죠. 박사님은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으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동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료가 있으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동료랑 싸운다면 지구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 메시지도 보낼 수 있으면 좋고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인터넷이 된다면 얼마든지 오래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단 4명의 화성 우주인을 뽑는 마스1 프로젝트에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렸다. 그것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바람에 관한 퀴즈 하나. 서울 강남 지역과 해발 455m의 북한산 중턱. 과연 어디가 더 바람이 셀까? 과학 좀 하는 여러분이라면 멋지게 대답할 거야. 당연히 기온이 낮은 고지대가 기온이 높은 저지대보다 풍속이 더 빠르다. 하지만 강남의 바람이 북한산의 바람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이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아주 강한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 바람을 바로 빌딩풍이라고 하지. 빌딩풍은 초속 20-30m의 바람이야. 건강한 성인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평균 풍속이 초속 24m니까 빌딩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바람이라고.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치명적인 유혹 1위에 올랐던 이 장면. 지하철 환기통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센 바람. 먼로 바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람도 빌딩풍의 하나야. 때로는 난처하고 때로는 위험한 빌딩풍. 과연 우리는 빌딩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에게 빌딩풍이란? 단 한마디로 빌딩풍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 그 성탄절에 개봉됐던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그 성탄절 전날 눈이 막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기분에 막 좀 들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헬리콥터가 그 빌딩에 부딪히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빌딩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베르노이 정리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이 강물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일단 그 수압, 압력은 높아지면서 물의 세기는 빨라지거든요. 그런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넓은 데서 흘러오던 것이 조그만 빌딩 사이로 좁은 곳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람은 무척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죠. 빌딩풍이 얼마나 강한가요? 통상적으로 가장 강한 빌딩풍이 관측된 경우에는 초속 한 20에서 30m 정도까지 관측이 됐거든요. 이 정도 강도로 간다면 태풍이 초속 17m 이상 우리가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풍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태풍만큼 강하면 그 피해도 엄청 나겠네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뭐 4, 50층 이상의 이제 고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람의 힘이라는 건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건물이 높아질수록 좀 빌딩풍이 세지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방재역에서는 한 150m 정도 높이 이상으로 갈 때 빌딩풍이 강해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높이라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짓는 높은 고층 아파트나 빌딩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빌딩풍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고층 건물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경쟁 시대야. 물론 우리나라도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지. 가장 높은 건물이 되기 위해 꼭대기에 첨탑을 달기도 해. 이 첨탑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물의 키만 높여주는 키높이 구도의 숨은 깔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키를 한껏 높인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바람. 건물의 약 5층 높이에 초속 5m의 바람이 분다면 50층 높이에서는 초속 12m의 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도 세지는 거야. 그렇다면 바람을 강한 건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먼저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방법이 있어. 마치 유선형으로 생긴 물고기가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것처럼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 바람이 건물 벽면을 타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일으키는 진동을 줄일 수 있지. 건물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건물의 벽을 타고 강하게 하강하는 바람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분산되도록 구멍으로 바람길을 내어주는 거야. 또 건물을 꽈배기처럼 뒤틀거나 아예 회전하게 만들어서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어. 이제 초고층 건물을 넘어서 높이가 무려 1km에 달하는 극초고층 건물의 시대가 열린다는데, 와우! 과연 우리는 바람을 이기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 초고층 빌딩을 지을 텐데 빌딩풍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빌딩풍이 상당히 이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떻게 보면 해를 주지 않습니까? 피해를. 이걸 갖다 좀 더 이롭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 빌딩풍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발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바이에 있는 무역센터의 그 빌딩, 그 사이에 있는 이 터빈들이거든요. 거기에 터빈을 3개를 갖다가 설치를 해갖고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그 빌딩이 한 240m 정도 되는 빌딩입니다. 근데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전체 빌딩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빌딩풍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참고를 해야겠네요. 고층 빌딩에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는 빌딩풍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점들을 갖다 장점으로 바꾸는 미래 기술의 한 단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빌딩들도 앞으로 좀 이런 고층 빌딩에 이런 그 빌딩풍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층 건물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바람. 이제 우리는 그 바람의 힘을
건물 안으로 끌어올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건물 사이에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을 하자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빌딩풍은 무서운 바람이 아닌 고마운 바람이 되었다. 일본에서 한 재미있는 실험 하나. 커다란 원형 트랙에서 같은 간격으로 배치시킨 수십 대의 자동차를 일정 속도로 달리게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대의 차량 간격이 좁아지고 결국 정체가 발생했지. 운전자가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않는 한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거야. 전 세계 그 어느 곳도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아.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를 볼까? 교통체증 심한 도시 5위, 러시아의 모스크바. 4위는 교통무질서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3위는 대륙의 교통체증은 스케일부터 다르다. 중국 베이징. 2위는 브라질 상파울루. 대망의 1위는 인도 뉴델리. 뉴델리 시내의 차량 소유자들은 모두 대대적인 카풀 시스템을 통해 차를 나눠 탈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해. 세상 모든 대도시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 교통체증. 누군가의 교통체증의 비밀을 푼다면 노벨 과학상, 아니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 교통체증이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변비, 꽉 막힘, 아는 사람만 아는 뚫어. 네, 교통체증은 이 도로상에 자동차가 많이 몰려들어서 길이 막히고 차들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말하죠. 이 속도가 얼마일 때부터 교통체증이냐는 이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느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앞차의 속도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이 차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 교통 정체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 도로 정비, 그리고 교통 신호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원인을 다 합해도 교통체증의 원인 중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요. 나머지 40%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우리는 유령 정체 현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유령 정체 현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유령 체증은 보통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앞차가 차선을 바꾸면 당연히 뒷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려고 하겠지요. 이때 약 1초 정도의 반응 시간 지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령 체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운전자들의 반응 시간 지체가 누적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잘 달리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뒷차는 이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겠지요. 그 차 뒤에 있던 차 역시 영향을 받아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그 뒷차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이런 지체 시간이 도미노처럼 쌓여서 뒤로 갈수록 차가 막히다가 결국 멈춰서게 되는 거지요. 도로 위에 이 차들이 10대, 100대, 1000대 늘어날수록 모두 움직이려는 시간은 점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그거 아니? 교통체증의 비밀을 바로 이 손난로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손난로 안에 액체와 함께 들어있는 금속반이 액체 부분으로 밀려나와 응결에 구실을 하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돼. 한번 굳어버린 손난로는 끓는 물에 넣어 녹인 후 천천히 식혀야만 다시 관행각된 액체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손난로의 평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온도이듯이 교통체증을 결정하는 변수는 바로 차량의 밀도,
즉 도로 위 1km 거리 안에 있는 차량의 대수야. 차량의 밀도가 작아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은 손난로가 액체 상태에 있는 것에 해당하고, 금속판을 딸깍 구부려 균일한 액체 상태를 교란시키는 것은 일정한 교통 흐름 안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과도 같아. 차량 밀도가 커서 교통체증이 생긴 상황은 온도가 낮아 손난로가 고체 상태에 있는 것에 해당하지. 끓는 물에 넣어야만 다시 말랑해지는 손난로처럼 도로 위 정체도 차량 밀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저절로 풀리지 않는 거야. 어때? 교통체증의 물리학 놀랍지 않니? 교통체증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요? 우선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이 마이너리티 리포터를 보면 주인공이 이 탐 크루즈가 자동차를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것이 나오지요. 보시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가 바로 이러한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이지요. 이 컴퓨터가 대신 운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출근 준비도 하고 어제 못 본 드라마도 보면서 이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을 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단지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반응 시간을 줄여서 교통체증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된 상황에서도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차들 때문에 유령 정체는 더욱 심해지는 거죠. 우리의 운전 습관이 어쩌면 교통 정체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주행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 모두를 괴롭히던 교통체증은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하게 될 먼 과거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